안녕하세요, 천지사입니다.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집을 예쁘게 설계해서 지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 집을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사 도중에 업체가 부도를 내서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전원생활을 반드시 집을 지어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집을 짓지 않고 이미 지어진 집을 잘 구매하는 것도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집을 사야 좋을까요? 반대로 어떤 집을 피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면 절대 안 되는 집, 뒤집어 말하면 좋은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지인들이 어떤 집이 좋은 집이야? 어떤 집은 사면 안 돼? 라고 저한테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전원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겠죠. 저한테 물어보는 지인들의 공통점 하나는 시골 생활을 전혀 해본 적이 없고 처음 전원생활을 계획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해주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성향과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원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참고용으로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너무 크지 않은 사이즈의 집을 구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저한테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몇 평짜리를 사야 돼?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땅 아니면 집?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수 하면 대부분 집 평수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땅 평수는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땅의 평수는 개인적으로 150평에서 200평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말을 해주고요. 이유는 150평보다 작게 되면 마당이 없는 전원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200평보다 크게 되면 구매하는 비용도 올라가고 또 하나 관리하는데도 그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150평에서 200평이라는 기준은 평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사지처럼 로스가 발생하는 땅이라면 그거보다는 살짝 더 넓어야 된다는 것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의 평수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다음 집의 평수는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크지 않은 적당한 사이즈의 집을 구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적당한 사이즈? 사람마다 생각하는 적당한 사이즈는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요. 땅처럼 집이 너무 크게 되면 구매하는 비용도 많이 들 거고 관리도 힘들어질 거고 냉난방비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저한테 그래서 몇 평 사야 돼? 라고 굳이 물어보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30평대에서 40평대의 집이 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은 작게 마당은 넓게 쓰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또 지인들이 집을 알아보다가 되게 싼 집 나왔는데?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세보다 유독 싸게 나온 집은 집주인의 사정상 급매로 나와서 운 좋게 저한테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유독 싸게 나온 집은 그만큼 저렴한 자재를 사용했다던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냉난방이 잘 안 되던가 그런 하자가 다른 집들에 비해서는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싸고 좋은 건 없잖아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인들한테 제가 말을 해주는 것은 집 주인이 그 집을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은 피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그 집을 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집주인이 그 집을 언제 매입을 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쉽게 알 수 있고요. 집을 보러 갔을 때 집주인분한테 여기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원주택을 지어서 파시는 분들이 만든 집보다는 집주인이 자기가 직접 살려고 만든 집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어서 파시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분들이 만든 집은 모두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제 논리는 내가 지어서 팔 집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지어서 살 집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썼을 거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집을 지어서 파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본인의 사업이고 직업이다 보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자재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자재가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라고 하면은 최소 그 정도 자재는 썼을 것이고 그거보다도 좀 더 좋은 자재를 사용했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소리죠. 집 단열 부분도 좀 더 꼼꼼히 신경 썼을 것이고 창호도 그렇고 콘센트 위치 하나하나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음은 전원주택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편견 중에 하나가 춥답니다. 물론 추운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춥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 난방비에 대해서 공개한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파트 살 때에 비해서 지금 난방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추운 집도 있고 춥지 않은 집도 있다고 했으니 반드시 춥지 않은 집을 골라야 되겠죠.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남향으로 지어진 집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남향이 왜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전원주택은 특히나 향이 더 중요합니다. 향에 따라서 겨울엔 난방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정남향이 아니라 약간 틀어진 동남향이나 남서향은 그럼 어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향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여름에 집을 보러 갔는데 그 집이 덥다라고 하면은 겨울에도 추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열 시공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겨울에 추운 거는 물론이고 여름에도 그 집은 덥습니다. 반대로 겨울에 집을 보러 갔는데 결로나 곰팡이 자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집도 단열 시공이 잘 안 된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방에 보조 난방기기 있잖아요. 선풍기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조그만 히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집도 단열이 안 된 집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 따뜻한데 방에다 굳이 갖다 놓을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보조 난방기기라고 하더라도 벽난로는 좀 제외를 할게요. 벽난로는 반드시 집이 추워서 설치했다라기보다는 전원주택에서 벽난로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설치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다음으로 말해주는 것은 평지붕으로 된 집보다는 박공지붕이나 경사지붕처럼 지붕이 덮인 집을 고르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평지붕의 경우는 옥상에 방수 시공을 해줘야지만 누수 없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은 방수 시공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옥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관리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방수 시공하는 비용도 몇백만 원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평지붕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방수 시공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경사지붕이나 박공지붕보다는 누수의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평지붕으로 된 이웃 형님 집에 누수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이전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말해주는 것은 경사지에 지어진 집들보다는 평지에 지어진 집을 구매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경사지는 살짝 올라간 언덕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경사가 말 그대로 심한 곳에 지어진 집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지어진 집에서 보는 전망은 어떨까요? 말도 없이 좋습니다. 그런 매력 때문에 그런 곳에 집을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말주택이나 별장으로 활용할 집이라고 하면은 그런 집을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일상생활을 할 분이라고 하면은 그런 경사지보다는 평지를 더 추천을 해줍니다. 경사지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은 고립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쓰레기를 버린다는 등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인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도시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은 곳을 선택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처음 전원생활을 계획을 할 때는 유유자적한 여유로운 삶을 생각을 하는데 말 그대로 전원생활은 전원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인들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도시에서 자라서 도시에서 컸기 때문에 문명의 편리함에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 전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것저것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아니겠지만 차로 멀지 않게 이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이 좀 가까이 있는 마을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고 하면은 집까지 스쿨버스가 오는지도 확인하면 좋겠죠. 이상으로 오늘은 전원주택을 구할 때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집, 반대로 말하면 좋은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전원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찬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